월 500만 원에 3개월간 그 짓을 해달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노인을 바라봤다. 72세의 최 회장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으니 길어봐야 그 정도겠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마지막 거래 제안.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여자의 절망적인 거래와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챕터 1 절망의 끝에서. 내 이름은 박미영. 올해 48이다. 고시원 3평 남짓한 방에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통장 잔액 32,470원.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엄마, 등록금 언제 입금해? 문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20살인 아들은 의대 재수생이다. 올해 드디어 합격했지만 등록금 3천만 원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해결할게.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대기업 부장이었다. 연봉 8천만 원에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건설업에 뛰어들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 투자금까지 빼돌려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부도가 났다. 남편은 빚만 남기고 잠적했다.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엄마, 서연이 발레화 또 찢어졌대요.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는 발레 특기생이다. 무용고를 졸업하고 예술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지만 레슨비만 월 150만 원이다. 알았어. 새 걸로 사줄게.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그때였다. 핸드폰에 구인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개인 비서 모집, 월 500만 원, 특수 업무 포함, 강남구 소재. 월 500만 원. 내가 잘못 본 건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일 오후 2시에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나요? 주소는. 다음 날 나는 강남구 한복판의 고급 저택 앞에 서 있었다. 담쟁이 덩굴이 감긴 붉은 벽돌집은 마치 유럽의 귀족 저택 같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곤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박미영 씨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다. 회색 정장에 단정한 차림새. 그런데 그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네, 맞습니다. 최종민입니다. 들어오세요. 최종민,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거실로 안내받았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작품. 이 사람이 정말 부자구나. 커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최 회장은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향긋한 원두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력서를 봤는데 대우건설에서 일하셨군요.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네, 맞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역시 그 회사 출신이군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투였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가 보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절박합니다. 최 회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드릴 일은 좀 특별합니다. 단순한 비서 업무가 아니에요.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한부입니다. 췌장암 말기.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제 남은 시간 동안 가족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족 역할이라고요? 저녁을 함께 먹고 가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병원에 동행해 주는 거죠. 마치 딸이나 며느리처럼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혈육은 없으신가요? 최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조카가 하나 있지만 제 재산만 노리고 있어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쓸한 목소리였다. 월급은 500만 원. 그리고 3개월 후에 보너스로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준호 등록금과 서연이 유학비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챕터 2 위험한 계약. 그날 밤 고시원에서 뒤척였다. 가족 역할이라니.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 엄마, 괜찮아? 문이 조금 열리며 서연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응, 괜찮아.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는 발레 그만둬도 돼. 17살 딸의 배려에 가슴이 미어졌다. 무슨 소리야. 너는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서연이가 문을 닫고 나자 나는 결심했다. 최 회장이 시한부라면 3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 돈이면 아이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최 회장 저택을 찾았다. 결정하셨나요? 네. 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평일에는 오후 3시에 와서 저녁 8시까지 계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함께 보내고요.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머뭇거렸다. 가끔 밤에도 여기서 지내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요. 밤에도 뭔가 이상했지만 시한부 환자라면 이해할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계약서를 쓰면서 최 회장이 물었다. 미영 씨, 혹시 20년 전 대우건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글쎄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때 부정비리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 사건으로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 우리 남편도 그때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했었다. 네, 기억합니다. 최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새 일자리를 구했어. 개인 비서 일인데 급여가 좋아. 정말 다행이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응. 걱정 마. 처음으로 진짜가 될 수 있는 약속이었다. 챕터 3 숨겨진 과거. 첫 출근 날
최 회장은 나를 서재로 안내했다. 여기 제 과거가 다 들어있어요. 서재 한쪽 벽에는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다. 건설업계의 거물다운 화려한 경력이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스크랩북이 눈에 들어왔다. 20년 전 신문 기사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대우건설 부정비리 사건으로 수십 개 협력업체 연쇄도산. 내 심장이 빨라졌다. 최 회장님, 이건 제가 모아둔 겁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대우건설과 갈등을 빚었거든요. 갈등. 어떤 갈등이었나요? 최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이상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아, 조카가 왔나 보군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4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였는데 그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삼촌, 이분이 새로 고용한 비서인가요? 그래, 최민석이다. 네, 조카야. 최민석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많다던데. 노인분들 외로운 마음을 이용해서. 민석아. 최 회장이 날카롭게 제지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삼촌,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최민석은 나를 한 번 더 째려보고는 나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애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하지만 최민석의 시선에서 뭔가 위험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최 회장과 함께 식사를 했다. 소불고기에 된장찌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네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 없으시면 늘 혼자 드셨나요? 네. 벌써 5년째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최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집안이 썰렁해졌죠. 자녀분은 없으시고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가슴이 아팠다. 그러니까 최 회장은 완전히 혼자였던 거다. 그래서 민석이가 유일한 혈육이에요. 하지만 그 애는 최 회장이 말을 멈췄다. 그 애는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유 원장 얘기를 꺼내더군요. 씁쓸한 웃음이었다. 민석이는 우리 회사 전무이사인데 제가 죽으면 당연히 모든 걸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처음으로 최 회장 집에서 잤다. 게스트룸은 호텔 못지않게 깔끔하고 편안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복도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최 회장이 서재에서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다. 아니야.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민석아, 그만해. 더 이상 욕심내지 마라. 최민석과 통화하는 거였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전화를 끊은 후 최 회장의 깊은 한숨이 들렸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챕터 4 충격적인 진실. 일주일이 지났다. 최 회장과의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듣기도 했다.
저녁에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최 회장은 외롭긴 했지만 품격 있는 노인이었다. 그리고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 주었다. 미영 씨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혼자 살다가 이렇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이 따뜻해져요. 정말 그랬다. 아이들과는 다른 편안한 관계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서재를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책장 뒤편에 숨겨진 파일함이 있었는데 그 안에 20년 전 자료들이 가득했다. 동화건설, 대우건설 수주계약 무산, 대우건설 협력업체 박성호 대표 자살. 박성호, 그 이름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박성호는 내 남편이었다. 20년 전 사업 실패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더 자세히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당시 동화건설 최종민 회장의 회사에 대우건설과의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박성호의 회사를 이용했다는 것. 하지만 막판에 계약을 파기하면서 박성호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 그때 일이었구나.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 회장이 나를 고용한 게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박성호의 아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대우건설 출신이라고 했을 때 그런 표정을 지었던 거고 20년 전 사건을 물어봤던 거였다. 미영 씨, 뒤에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파일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걸 보셨군요.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인 거예요. 최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앉으세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20년 전 제가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만 했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성호 씨의 회사를 이용해서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따내려 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자 박 씨와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모든 걸 잃고 절망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최 회장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 당신이 지금 나를 고용한 이유가 뭐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처음엔 그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더니 감시했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고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동정이요. 20년 전에 우리 가정을 파탄낸 게 당신인데 지금 와서 동정해요. 아니에요. 동정이 아니라 최 회장이 힘없이 말했다. 속죄예요. 제 남은 생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나는 일어섰다. 그만두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돈을 줘도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미영 씨, 잠깐만. 싫어요. 우리 남편을 죽인 사람의 돈을 받을 순 없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최 회장이 뒤에서 외쳤다. 준호군 등록금이랑 서연이 유학비 말이에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저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당신 말고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줄 사람이 없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절절했다. 서로 필요한 사이가 아닐까요?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엄마, 발레단에서 연락 왔어. 다음 달에 유럽 콩쿠르 나갈 기회가 생겼는데 참가비가 500만 원이래. 서연이의 목소리는 설렘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는 최 회장을 돌아봤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모든 진실을 말해주세요. 숨기는 거 없이.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걸 각오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다. 복수든 용서든 일단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챕터 5 위험한 개입. 진실을 안 후 최 회장과의 관계는 미묘해졌다. 증오와 연민,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됐다. 미영 씨,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와요. 최 회장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차분히 말했다. 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한 달이 단축된 거였다. 돌아오는 길에 최 회장이 말했다. 미영 씨, 유언장을 써야겠어요. 네. 제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강 변호사라고 30년 직이에요. 며칠 후 강 변호사가 집으로 왔다. 50대 중반의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종민이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 하더군요.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 최 회장의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부동산만 500억, 현금과 주식까지 합치면 거의 800억에 달했다. 민석이에게는 회사 지분 30%와 현금 50억을 주고 나머지는 최 회장이 나를 바라봤다. 미영 씨와 아이들에게 100억,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100억? 강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다. 종민이, 이건 너무 제 결정이에요. 박성우 씨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하지만 그날 저녁 최민석이 집에 쳐들어왔다. 삼촌, 이게 뭐예요? 손에 유언장 초안을 들고 있었다. 어떻게 그걸? 강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삼촌, 정신 차리세요. 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이 여자가 뭘 했다고 100억을 줘요? 사기예요, 사기. 민석아, 그만해. 안 그만둬요. 이 여자 삼촌을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잖아요. 최민석이 나를 쏘아봤다. 당신 진짜 정체가 뭐예요? 삼촌한테 뭘 한 거예요? 민석아, 입 조심해. 최 회장이 화를 냈지만 최민석은 멈추지 않았다. 삼촌이 얼마나 순진한지 모르죠. 요즘 이런 젊은 여자들이 노인들 꼬드겨서 재산 빼먹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가. 최 회장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최민석은 비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일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거든요. 최민석이 나간 후 최 회장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다. 미안해요. 저 애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최민석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연이의 환한 미소였다. 엄마, 유럽 콩쿠르 1차 합격했어. 정말? 응. 이번에 좋은 성적 내면 프랑스 발레단에서 장학생으로 뽑아준대. 서연이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건 최 회장의 돈이었다. 복잡한 심경이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미영 씨죠. 최민석입니다. 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요. 최민석이 차갑게 말했다. 삼촌 곁에서 떨어지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냈어요. 최민석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내 과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박성호의 부인. 20년 전 동화건설 때문에 남편을 잃은 여자. 온몸이 얼어붙었다. 당신 복수하려고 삼촌한테 접근한 거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요? 최민석이 비웃었다. 삼촌이 당신을 일부러 찾아낸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당신은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최민석이 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10억이에요. 이 돈 받고 삼촌 곁에서 사라지세요. 10억. 엄청난 돈이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낼 수도 있어요. 엄마가 늙은 남자 꼬드겨서 돈 뜯어내고 있다고. 협박이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을 주세요. 카페를 나서며 마음이 무거웠다.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최 회장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석이가 그런 짓을.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민석이를 만나서 확실히 말해주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강 변호사가 급하게 찾아왔다. 종민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가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냈어요. 당신이 치매에 걸려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뭐라고? 그리고 미영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증거로 당신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도 제출했고요.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 변호사,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야겠어요. 종민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 하지만 강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문제는 민석이가 손을 쓴 것 같아요. 종민이 주치의가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소견서를 써줬거든요. 뭐라고요? 돈을 받고 거짓 소견서를 써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다. 챕터 6 배신의 진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법원에서는 최 회장의 정신 감정을 요구했고, 최민석은 언론에까지 흘려서 70대 재벌이 젊은 여성에게 농락당해라는 기사가 나왔다.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최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제 때문에 당신까지 피해를 보게 됐네요. 하지만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강 변호사의 행동이 수상했던 것이다. 최민석이 유 원장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내용은 강 변호사만 알고 있었는데. 회장님, 강 변호사를 믿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30년 지기인데 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는 몰래 강 변호사를 미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강 변호사가 최민석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며칠만 더 있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거야. 강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삼촌이 의심하지 않나요? 걱정 마. 난 30년간 그의 믿음을 쌓아왔거든. 나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거야.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 미영 씨가 증거를 찾을까봐 걱정되는데.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강 변호사가 비웃었다. 그런데 삼촌이 정말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더 서둘러야지. 종민이가 진짜 유 원장을 바꿔버리기 전에. 나는 충분히 들었다. 급히 최 회장에게 돌아갔다. 회장님, 강 변호사가. 하지만 최 회장은 쓰러져 있었다. 회장님,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최 회장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미웠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냥 외로운 노인으로만 보였다. 미영 씨. 최 회장이 힘없이 내 손을 잡았다. 네, 여기 있어요. 강 변호사. 못 믿어요. 민석이랑 한패. 알아요. 다 들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30년을 믿었는데 눈물이 흘렀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미영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마지막. 유 원장, 진짜로 써주세요. 네. 그리고 민석이와 강 변호사 처벌해 주세요. 제발. 최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민석과 강 변호사가 들어왔다. 삼촌. 최민석이 과장된 연기를 했다. 미영 씨, 삼촌 상태가 어떤가요? 강 변호사도 걱정하는 척했다. 다행히 의식은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런데 종민이 유 원장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겠어요. 혹시나 하니까. 강 변호사가 교묘하게 유도했다. 맞아요, 삼촌. 미영 씨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건 무리예요. 하지만 최 회장은 명확하게 말했다. 아니야. 내 뜻이야. 미영 씨는 우리 가족이야. 삼촌, 정신 차리세요. 최민석이 소리쳤다. 그때였다. 나는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며칠만 더 있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될 거야.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최민석과 강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당신들이 어제 나눈 대화예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30년간 회장님을 속이면서 재산을 노렸던 거죠. 강 변호사가 급히 변명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만해요. 최 회장이 힘을 내어 말했다. 다 들었어요. 30년 믿었던 친구가 이런 짓을. 종민이 잠깐 나가세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었다. 최민석과 강 변호사는 할 말을 잃고 병실을 나갔다. 미영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끝까지 속았을 뻔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유 원장을 만들어요. 그날 밤 새로운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 유 원장을 작성했다. 증인도 여러 명 세웠다. 이제 누구도 최 회장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챕터 7 마지막 약속. 최 회장의 상태는 하루하루 악화됐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우리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냈다. 미영 씨, 후회하지 않나요? 뭐요? 저 같은 사람을 돌봐주는 거요. 당신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인데. 나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미웠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럼 지금은? 지금은 그냥 불쌍해요. 혼자 살아온 20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최 회장의 눈가가 젖었다. 용서해 주는 건가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서연이가 병문안을 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 서연이구나. 많이 컸네. 최 회장이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저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했어요. 감사해요. 서연이가 깊게 인사했다. 최 회장은 서연이를 보며 흐뭇해했다. 꿈을 포기하지 마렴. 끝까지 열심히 해. 네, 약속할게요. 서연이가 돌아간 후 최 회장이 말했다. 좋은 딸을 두셨네요. 네. 제가 제일 자랑하는 아이예요. 준호도 의대에 잘 다니고 있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최 회장이 마지막 부탁을 했다. 미영 씨, 제 무덤에 꽃 한 송이만 놓아주세요. 1년에 한 번이면 돼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세요. 회장님, 20년간 혼자 사느라 고생했잖아요. 이제는 당신 행복을 찾으세요.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해 주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회장님도 편안히 가세요. 아들분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종현이가. 아빠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요? 물론이에요. 마지막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셨잖아요. 최 회장이 안심한 듯 웃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최 회장을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들이었다. 최민석과 강 변호사도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유 원장대로 재산이 분배됐다. 최민석은 회사 지분과 적당한 현금을 받았고 나와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큰돈을 받게 됐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최 회장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준호는 의대 3학년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서연이는 프랑스 발레단에 정식 입단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나는 강남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추억의 향기라는 이름으로 최 회장이 좋아했던 커피를 그대로 재현해서 팔고 있다. 사장님, 이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들 중에는 최 회장을 아는 분들도 종종 온다. 최 회장님이 자주 드시던 커피죠. 네, 맞아요.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좋은 인연을 만나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다. 오늘도 최 회장 무덤에 꽃을 놓고 왔다. 회장님 잘 지내세요. 준호와 서연이 모두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성장했으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저도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실제로 요즘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카페 단골 손님인 40대 중반의 교수님이다. 아내를 먼저 보낸 호라비로 나와 비슷한 처지다. 미영 씨, 시간 되면 같이 영화 볼까요? 네, 좋아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됐다. 20년간 혼자 살았지만 이제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용기가 생겼다. 최 회장이 마지막에 해준 말이 생각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지울 수 없지만 그것에 매여 살 수는 없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최 회장과의 3개월은 내게 그런 걸 알려주었다.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새로운 손님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는 살아간다. 과거의 아픔을 안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며 미래의 희망을 품고. 최 회장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다시 믿을 수 있는 마음,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 그것이 진짜 선물이었다. 미영아, 오늘도 고생했어. 집에 돌아온 나를 맞이하는 준호의 인사. 엄마, 사랑해. 프랑스에서 걸려온 서연이의 화상통화. 이것이 내 일상이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 최 회장도 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행복을 찾았으니까. 에필로그. 1년 후, 나는 정말로 재혼했다. 그 교수님과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준호와 서연이도 축복해 주었다. 최 회장 무덤에 가서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따뜻했다. 하늘에서 축복하는 것 같았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 낼 줄 누가 알았을까. 복수하려던 마음이 용서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 최 회장과 나의 이야기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였다. 여러분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미움과 원망보다는 용서와 화해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